동생의 돼지 저금통을 건드린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지만 억울하기도 했다. 애당초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에게는 부탁 같은 건 하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1등을 하는 일은 다시 없으리라 다짐하면서 아버지의 부엌. 김경욱. 어린 시절에 한때 간절히 갖고 싶었던 미미의 부엌을 나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봉인될 뿐이다. 봉인이 풀리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내 경우엔 한 세대가 자라나는 세월과 전화 한 통이 필요했다. 소식이 뜸하던 고등학교 동기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나는 마른 침부터 삼켰다. 간만의 전화는 크고 작은 부탁을 대롱대롱 매달고 오기 마련이니까. 동기의 목소리는 잠옷 경쾌했다. 잘 지내냐, 별일 없느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따위에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뒤 침묵이 흘렀다. 본론을 꺼내기 전에 긴장이 배어있는 침묵, 심장의 심지에 불이라도 붙은 듯 온몸이 화탓해졌다. 나는 다시 한번 마른 침을 삼켰다. 저녁에 시간이 있느냐고 묻는 동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쾌했다. 왜? 반문하는 내 말의 꼬리가 뾰족했다. 아차 싶었다. 외우다시피 한 책 구절이 뇌리를 때렸다. 거절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의절할 각오라면 누군들 거절을 주저하겠는가.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참으로 복잡다단해서 언제 어디서 다시 부딪힐지 모른다. 거절은 하되 적을 만들지는 말라. 거절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명심하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간만에 얼굴도 보고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하자. 동기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왜냐고 물었으므로 선약이 있다고 둘러댈 수는 없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동기는 정말로 문득 보고 싶어 연락한 것처럼 굴었다. 내가 너무 과민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자고는 했지만 찜찜했다. 녀석과 단둘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다는 배려에 긴장의 고삐를 다시 조이지 않을 수 없었다. 동기는 상대의 편의를 봐주는 타입이 아니었다. 냄새가 났다. 계략의 냄새. 난 머릿속에 저장해둔 거절의 기술을 다시 떠올렸다. 가급적 거절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라. 시간과 장소는 상대가 정하도록 하라. 거절의 적은 상대의 권모술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식이다. 불필요한 죄의식. 그러니 거절을 해도 덜 미안하도록 상황을 유도하라. 수단에 이런 속담이 있다. 치명적인 적은 너희 집 그늘에 숨어 있다.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했지만 동기는 한사코 고집을 부렸다. 나도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설 수 없었다. 보름 전 대학 동기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해 들고 간 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받아든 뒤 아내는 여태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있었다. 4년밖에 안 탄 차를 처분해야 할 판이었다. 2대를 유지하는 건 무리였다. 처음엔 아내의 침묵이 두려웠다. 평소처럼 바가지를 긁었다면 차라리 후련했으리라. 부득이 전할 말이 있으면 아이의 입을 빌렸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가 이젠 아내가 입을 여는 게 겁났다. 헤어지자는 말이라도 나올까봐. 헤어지자면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을 테니. 사실 아내와 결혼한 것도 거절 못하는 성정 때문이었다. 아내는 과외 학생이었다. 100일주를 사달라는 성화에 데려간 술집이었고 내미는 술잔을 외면하지 못해 몰려온 취기였고 취기가 부추긴 키스였고 입술을 가졌으니 책임지라는 생떼에 시작한 연애였고 끌려다니던 연애를 끝장내지 못해 하게 된 결혼이었다. 억울하진 않았다.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했을 결혼이라 여기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거미줄까지 말끔히 걷어낼 수는 없었다. 채 싹을 틔워보지도 못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 때문은 아니었다. 눈앞에서는 뿌리치지 못하고 돌아서면 머리를 쥐어뜯는 고질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한 달 전이었다. 친구들과 바람 쐬러 가겠다는 아내에게 차를 내주고 간만에 지하철로 출근했다. 전동차가 안국역을 출발할 때쯤 귀에 익은 팝송이 들려왔다. 비지스의 홀리데이. 재수 시절 학원에서 만난 여자애가 좋아하던 곡이었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눈이 부리부리하던 여자아이와 검은 흙을 가득 품고 있는 황량한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매달 치르던 모의고사 전날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 여자애와 도망치듯 학원을 빠져나왔다. 호기롭게 학원을 나섰지만 딱히 갈 곳은 없었고 걷다 보니 시내버스 정류장이었다. 여자애와 내가 무작정 탄 버스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도 한참을 달렸다. 종점에서 내린 승객은 둘뿐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 벌판과 헐벗은 산이 전부였다. 벌판 여기저기에 녹슨 선로가 길을 잘못 든 짐승의 발자국처럼 어지럽게 깔려 있었다. 그중 몇 개는 벌거벗은 산밑자락에 뚫린 굴로 이어졌다. 폐광의 풍경은 천둥 벌거숭이조차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만큼 을씨년스러웠다. 근처 커다란 느릅나무 아래 간판의 글씨마저 희미해진 간이 전방이 다리 풀린 복서처럼 기우뚱 서 있었다. 여자애와 난 캔디바를 입에 물고 전방 앞 대나무 평상에 앉아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었다. 슬며시 여자애의 손을 잡았을 때 흘러나온 곡이 비지스의 홀리데이였다. 아니,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흘러나왔을 때 여자애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검은 벌판을 낮게 쓸며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의 갈피에서 탄내가 났다. 여름이 몰려오는 냄새였다. 기대만큼 오래가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없다. 기대가 클수록 아름다운 것들은 서둘러 사라진다. 여자애와의 첫사랑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여름 초입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책을 보다 전화벨 소리에 달려갔지만 수화기는 이미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다. 낮잠에서 깬 아버지의 눈은 가늘어지고 목소리는 커졌다. 이름과 주소를 꼬치꼬치 캐묻더니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은 뒤 옷을 챙겨 입었다. 외출 채비를 마친 아버지가 말했다. 옷 입어라. 왜요? 내가 물었다.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가보면 알아. 아버지의 얼굴에 살얼음이 끼어서 더는 묻지 못했다. 큰 길로 접어들자 아버지는 택시를 잡았다. 버스비도 아까워 벌벌 떠는 아버지가 택시라니. 나는 조수석에 앉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뒤척인 낮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뒷머리가 모세의 홍해처럼 쫙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가 낯선 동네, 낯선 골목에 낯선 집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유쾌한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생소한 이름의 문패가 달린 파란 철문을 나는 아버지의 등 뒤에 숨은 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문 뒤에 도사리고 있을 어두운 운명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시 후 덜컹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운명의 신은 여신이 분명했다. 앳된 여자의 목소리였다. 귀에 익은 목소리. 영호 알지? 영호 앱이다. 난 고개를 내밀어 여자애를 바라보았다. 화단에 물을 뿌리고 있었는지 주황색 플라스틱 호스를 들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여자애의 눈이 커지는가 싶더니 플라스틱 호스가 손에서 툭 떨어졌다. 순간 나도 얼어붙고 말았다. 딛고 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어른은 안 계시냐?
아버지가 안쪽을 향해 들으라는 듯 소리쳤다. 여자애의 휘둥그레진 눈이 물었다. 정말 아버지 맞아?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세차게 저었다. 빨랫감 가득한 대야를 들고 나타난 여자애의 모친에게 아버지는 일장연설을 토해냈다. 작년에는 실패했지만 올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법대에 가야 하는 아이다. 한가하게 연애 노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남학생에게 전화질 하지 않도록 딸 자식 간수 잘 해라. 난 그 자리에서 꺼져버리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아버지가 연 것은 지옥의 문이었다. 음악 소리가 커지는가 싶더니 남색 정장 차림의 사내가 트렁크를 끌며 나타났다. 트렁크 위에 묶인 CD 플레이어가 내는 소리였다. 사내는 볼륨을 줄인 뒤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놓치기 아까운 상품에 대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리지널 가수의 음성으로 녹음한 제품이라는 것을 완전 보증합니다. 엄선된 주옥 같은 명곡 70개를 담은 CD 7장을 믿을 수 없는 가격 단돈 2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사내는 다시 볼륨을 높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급기야 사내는 좌석에 앉은 승객들의 손에 카달록을 쥐어주며 말했다. 일단 구경이라도 하시면서요. 난 카달록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즐겨 듣던 곡이었다. 팝송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노래를 듣는 내내 잡고 있었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통통하고 부드럽고 따스했던 손. 마치 작은 새 한 마리가 손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추억의 여운을 음미하는 사이 사내가 앞으로 다가왔다. 최고의 사운드를 보장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내 얼굴에서 무슨 낌새라도 챘는지 사내는 명함까지 건네며 공을 들였다. 어지간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다. 전단 한 장도 내치지 못하는 나는 사내의 명함을 엉거주춤 받고 말았다. 감사하단 말씀 올리면서요. 특별 염가 2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사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명함까지 받아든 마당에 모른 채 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승객들의 이목이 쏠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둘러 지갑을 꺼냈다. 그날 퇴근길 전동차에서 다시 한번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었다. 출근 때와 똑같았다. 감색 정장을 입은 사내가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라는 점과 가격만 빼고. 여자가 트렁크를 끌고 나타나 CD 플레이어의 볼륨을 줄인 뒤 승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잠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놓치면 아까운 상품에 대한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억의 팝송을 한데 모은 야심찬 기획 상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리지널 가수의 보이스로 녹음한 제품이라는 것을 완전 보증합니다. 엄선된 주옥 같은 명곡 70개를 담은 CD 7장을 믿을 수 없는 가격 단돈 23,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급기야 여자는 좌석에 앉은 승객들의 손에 카달록을 쥐어주며 일단 구경이라도 하시면서요 라고 권했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사는 사람은커녕 흥미를 보이는 사람조차 없었다. 단 한 명도.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침이 마르고 가슴이 뛰었다.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다. 여자가 다가올수록 이번에도 거절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온 몸의 땀구멍마다 서늘한 두려움이 방울방울 맺혔다. 다른 칸으로 달아나고 싶기도 했고 서 있는 승객들이 부럽기도 했다. 초조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마침내 여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를 악물며
땀이 흥건한 두 손으로 카달록을 내밀었다. 여자는 카달록도 받지 않은 채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말았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애원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유난히 컸다. 그 노래를 함께 들었던 여자애처럼.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꿎은 카달록만 만지작거리자 여자가 말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특별 염가 23,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쏠리는 게 느껴졌다. 나쁜 짓을 들킨 것처럼 몸이 굳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여자에게 돈을 건네고 나니 차라리 후련했다. 여자가 다음 칸으로 사라지고 승객들의 시선도 뿔뿔이 흩어진 뒤 카달록을 비교해 보았다. 혹시나 했지만 같은 물건이었다.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동차의 모든 승객들이, 아니 온 세상이 비웃는 것 같았다. 목을 죄는 자기 혐오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발작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문 앞에 섰다. 온 세상을 등지고 섰다. 창문 너머의 어둠이 까마득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전동차가 멈췄을 때 한 사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얼굴은 동안인데 머리는 백발이었다. 콘크리트 기둥에 걸린 책 광고 속에서 사내는 치아를 드러낸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 위에는 책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거절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나를 위한 책이 분명했다. 막상 동기의 얼굴을 보자 전화를 받았을 때 품었던 긴장은 느슨해졌다. 솥뚜껑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도 경계를 누그러뜨리는데 한몫했다. 노릇노릇 익힌 삼겹살에 살짝 구운 묵은 김치와 학창시절의 추억을 곁들여 상추에 싸 먹는 맛이 쏠쏠했다. 동기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대필해준 연애 편지의 내용은 물론 시화전 때 대신 써준 시도 외우고 있었다. 그때 시를 부탁한 것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청탁의 이유는 가지가지였지만 10중 8구 여자친구가 보러 올 테니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정작 내 이름으로 쓴 시는 없었다. 국어 성적은 늘 네가 1등이었지. 넌 글 써서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계산기나 두드리게 될 줄이야. 요새는 글 안 쓰냐? 동기가 내 잔에 소주를 채우며 말했다. 예기치 않게 옛사랑의 근황이라도 들은 것처럼 심장이 따끔했다. 시에 매혹된 것은 중학교 때 포의 에너벨리를 읽고서였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네. 이름은 에너벨 리.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나와의 사랑뿐이었네. 어른들의 사랑도 현자들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천상의 천사도 바다 밑의 악마도 아름다운 에너벨 리의 영혼으로부터 내 영혼을 떼어낼 수는 없었네. 그 시를 접한 순간의 충격을 떨칠 수 없었다. 순간에 만년을 살아버린 듯 했다.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거웃을 자랑하며 으스대는 또래 녀석들은 원숭이들 같았다. 원숭이들 속에서 고독은 날로 사나워졌다. 사나워지는 고독을 잠재우기 위해 밤마다 시를 대줬다. 닐케, 키츠, 프로스트, 랭보, 루르카. 고독은 피둥피둥 살쪘고 나는 야위어만 같다. 아버지는 흑염소를 다려왔다. 나는 여동생의 입이 튀어나왔다. 오빠는 밤새 공부하잖아. 아버지가 말했다. 시집만 뒤적이는 게 무슨 공부야? 아버지 얼굴이 찬바람 맞은 돼지기름처럼 굳어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내가 얄팍한 책만 읽고 있으면 다짜고짜 형광등을 꺼버렸다. 형광등이 꺼질 때마다 하나의 세상이 죽었다. 죽어버린 세상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다.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흔이 다 되도록 연해질만 할 줄이야. 국수는 언제 먹여줄 거냐? 나는 동기의 잔에 소주를 채우며 말했다. 아, 내 정신 좀 봐. 동기는 가방을 뒤져 뭔가를 꺼냈다. 청첩장이었다. 드디어 내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장소는 고향이었다. 난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부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은정? 김은정? 기억나냐? 동기는 싱글거리며 물었지만 가물가물했다. 설마. 내 입에서 외마디 탄식이 새어나왔다.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기의 이름으로 붙인 연애 편지에서 수없이 불렀던 이름이었다. 지난 추석 귀향길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 걔도 여태 독신이더라고. 6년을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사흘 전에 헤어졌대. 그 남자 편지를 태우다 나한테 받은 편지가 떠올라 예정에 없던 귀향길에 나섰다는 거야. 편지를 고향집 어디에 두고 잊고 있었다나. 인연은 따로 있나 봐. 우리 커플은 네가 맺어준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동기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러고 보니 청첩장을 돌릴 거면 굳이 둘만 볼 필요는 없었다.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내가 미쳤지.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해뒀다고 거짓말을 했지 뭐야. 여기저기서 끌어모을 수 있는 돈만으로는 5천쯤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어떻게 안 될까?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무겁고 텁텁해졌다.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동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소주에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눈앞에는 아내의 성난 얼굴이 어른거렸다. 추억의 팝송 세트를 내던지던 아내의 얼굴, 생명보험 계약서를 구겨버리던 아내의 얼굴, 정수기 임대계약서를 찢던 아내의 얼굴, 책에서 읽은 거절의 기술도 떠올랐다. 거절은 빠를수록 좋다. 부탁받은 자리에서 거절하라. 거절할 때는 상대의 시선을 피하지 마라.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동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동기는 그 옛날 연애 편지를 부탁할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지고의 행복을 눈앞에 두고 사소한 불운에 발목 잡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의 얼굴. 천국과 지옥이 타인의 한마디에 달려있는 자의 절박하고 참담한 표정. 그때 연애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면 동기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의 운명이 내 입에 달렸다는 사실이 무섭고 부끄러웠다. 의지와 무관하게 새어나온 한마디. 나는 딴 데 정신이 팔려있다 엉뚱한 대답을 뱉어버린 학생처럼 머리를 극적였다. 동기는 내 손을 덥석 붙들고 역시 너밖에 없다며 반색했다. 장황한 감사의 인사 끝에 이런 말도 덧붙였다. 사회에 봐줄 거지? 더 큰 건도 들어줬으니 그쯤은 문제도 아닐 거라는 투였다. 나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진땀을 흘렸다. 스스로 판 던 말이다. 동기가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어디 불편해? 조수석에 앉은 아이는 귀향길 내내 뚱한 얼굴이었다.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싫어? 내가 물었다. 스타크래프트 결승전 봐야 한단 말이야. 아이가 볼멘 소리를 했다. 할아버지 집에서 보면 되잖아. 내가 말했다. 케이블 채널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아이는 울고 싶은데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징징거렸다. 노인네도 참 몇 푼이나 아낀다고. 아내가 혀를 찼다. 계획에 없던 가족 동반은 아내의 뜻이었다. 이번에 다녀오면 2주 뒤로 다가온 설은 건너뛰어도 된다는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물론 아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다. 아들, 아빠한테 예식장 가까운 극장에 내려달라고 해. 영화 보고 나면 전화할 테니 데리러 오라는 말도 잊지 말고. 고향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아내가 말했다. 아빠도 들었지? 무슨 영화 볼 건데? 아이가 목을 빼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들은 뭐가 보고 싶은데? 아내의 콧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아버지는 종종 공짜 영화표를 들고 왔다. 분식집 벽에 광고 포스터를 붙이는 대가로 받은 것이었다. 늘 2장이었고 개봉한 지 제법 지나서였다. 벽에 광고 포스터가 새로 붙을 때마다 표를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영화는 그렇다 쳐도 히트치는 영화가 꼬박꼬박 빠지는 사정은 알 수 없었다. 여동생이 몇 번 물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영화표의 주인은 가위바위보로 정했다. 이긴 쪽이 2장 다 가졌다.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에 반대한 쪽은 여동생이었고 가위바위보를 고집한 쪽은 나였다. 영화를 보려면 친구와 함께여야 한다는 게 여동생의 주장이었다. 취향에 따라 그때그때 임자를 정할 수도 없었다. 나로 말하자면 구미가 당기는 영화는 대개 멜로물이었으니까 여동생에게 취향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2번째 대입 학력고사를 치른 겨울에 개봉했던 영화도 딱 내 취향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남자 주인공의 영혼이 사랑하는 여자의 곁을 맴돌며 지켜준다는 러브스토리였다. 애절한 주제가가 거리마다 울려 퍼질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여동생도 아버지가 표를 내놓기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눈치였다. 표가 들어오면 당연히 제 몫이라고 미리 못을 받기도 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이제까지 방식대로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한다고 맞받았지만 기대는 안 했다. 대박이 난 영화여서 아버지가 표를 들고 올 가능성이 희박했으니까. 여동생은 그새를 못 참고 아버지를 졸랐지만 예상대로 허사였다. 달라는 사람이 있어 줘버렸다는 것이었다. 혼자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매표 창구 앞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창구 앞에 선 것은 줄을 선 지 반 시간이 훌쩍 지나서였다. 다음 회 입장권을 만지작거리며 2시간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나는 화들짝 놀랐다. 저만치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쓴 아버지가 젊은 남자와 몇 마디 섞더니 표와 돈을 맞바꾸는 게 아닌가. 아버지는 손가락에 침을 뱉어 지폐를 센 뒤 반으로 접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큰 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가 다가오자 나는 급히 몸을 돌렸다. 한참 뒤 고개를 돌렸을 때 아버지는 소리쳐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멀리 가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난 눈을 떼지 못했다. 집 짓던 몫이었던 아버지는 낡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엉덩이 뼈가 틀어진 뒤부터 다리를 절었다. 내가 3살 때 일이었다. 날이 추워지면 더 심하게 절었다. 어디선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왔다. 아이의 전화를 받고 피로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나와버렸다. 누군가 붙들면 뿌리칠 자신이 없었으니까. 저녁은 아버지 집 근처에서 먹었다. 아이는 회가 먹고 싶다고 했다. 제 어미가 부추겼을 터였다. 아버지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비싸다며 기겁했지만 허리춤을 붙드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오는 접시마다 깨끗이 비웠다. 음식을 씹을 때면 목각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얼마 전에 맞춘 틀니의 아귀가 맞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도 무면허 업자에게 맡긴 눈치였다. 아버지가 딱딱거릴 때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앞니가 다 드러나도록 입을 쫙 벌린 채 이를 부딪히며 흉내냈다. 못 써. 아내가 아이를 흘기며 말했다. 아버지는 소주도 주문했다. 아버지가 소주를 글라스에 붓자 아내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는 사이다를 주문해
글라스에 반쯤 붓고 아버지와 건배했다. 아내가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는 내 앞에 잔에도 소주를 부었지만 손대지 않았다. 혼자서 소주 2병을 해치운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너도 알지? 분식집 바로 옆에서 과일 파는 박 여사.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으면 안 되겠냐? 밥값은 내가 낼 테니. 일순 정막이 찾아왔다. 아내는 젓가락질을 멈춘 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난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의 말이 난데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말투 때문이었다. 늘 명령조였던 아버지는 뭔가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이제껏 속아온 기분이었다. 싫어요. 나는 악몽에 시달리다 잠꼬대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쳤다. 벽 쪽으로 물러나 무릎을 세운 채 닌텐도의 콜을 받고 있던 아이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다. 말없이 글라스만 만지작거리는 아버지의 귓볼이 새빨갰다. 밥 먹고 곧장 올라갈 건 아니지? 다음 날 늦은 아침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었다. 나에게 묻는 건지 아내에게 묻는 건지 모호했다. 나는 선뜻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이따 동물원에나 갈까? 아버지는 이번에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시시해. 아이가 심드렁한 얼굴로 대답했다.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어.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건 없어? 아이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판다도 있어. 정말? 그럼 있고 말고.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내가 나를 흘기며 고개를 가로저어 보였지만 나는 아내의 시선을 외면했다. 밥알이 모래알 같았다. 간밤에 잠을 설친 탓이었다. 문간방에서 자다가 쫓겨났다.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다고 아내가 투덜거려 이불과 베개를 챙겨들고 거실로 나왔다. 외풍 때문에 공기가 차가웠지만 안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안방에서는 아버지가 자고 있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겨우 잠을 청했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깼다. 아버지였다. 화장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문도 잠그지 않고 볼일을 봤다. 어둠 속에서 딱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탈이 났는지 아버지는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방문 열리는 소리, 딱딱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방문 닫히는 소리가 밤새 잠자리를 어지럽혔다. 아버지가 담배 사러 간 사이 아내가 폭발했다. 집에서는 요리도 곧잘하는 사람이 여기만 내려오면 부엌 근처에도 안 가는 이유가 뭐야? 좁아 터지고 더러운 부엌에서 밥 짓느라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설거지는 당신이 해. 아내가 입을 열어 다행이었다. 좁아 터지고 더러운 아버지 부엌 덕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부엌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다.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라고 호통이었다. 반면 여동생에게는 부엌 일을 종종 시켰다.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자기도 공부해야 한다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곤 했다. 결국 부엌은 아버지만의 것이었다. 나는 차곡차곡 포갠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너비였다. 본래는 다용도실이었다. 온 가족이 다 모여 앉기에 비좁다며 부엌까지 거실로 만드는 공사를 한 게 재작년이었다. 여동생이 처대를 낳은 직후였다. 그러나 거실을 넓힌 뒤 온 가족이 모인 적은 없었다. 갓난애를 시댁에 맡기면서까지 사법고시에 목을 메고 있는 여동생은 아버지 생신 때도 어머니 제사 때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고시 준비만 9년째였다. 부엌의 가지도구는 하나같이 주워온 것처럼 헐었다. 쇠국자는 손잡이가 날아갔고 냄비는 바닥이 까맣게 눌러붙었다. 낡기도 낡았지만 지저분하기도 이를 데 없었다. 컵부터 솥까지 본래의 색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국물 말라붙은 자국이 꾸덕꾸덕했고 개수대는 물때에 찌들었고 싱크대 서랍 손잡이마다 손때가 새카맸다. 예전 그대로였다. 애당초 아버지의 사전에 청결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걸레를 만진 손으로 밥을 지었고 그릇이나 숟가락에는 음식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기 일쑤였다. 아버지 눈을 피해 나는 건조대에 올려진 그릇을 다시 씻기도 했다. 아버지의 질색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는 가급적 아버지가 요리할 때는 부엌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조리 과정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부엌에는 나무로 된 가재도구가 없었다. 주걱도 쇠로 된 것이었고 도마는 플라스틱이었다. 나는 철수세미에 세제를 듬뿍 묻혀 묵은 때를 박박 닦아냈다. 설거지를 마쳤을 때는 팔이 저릴 지경이었다. 남은 반찬은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에는 크고 작은 김치통 몇 개만 보였다. 문 안쪽은 소주병이 줄줄이 세워져 있었다. 야채 칸을 열어보니 사과, 배, 감, 오렌지가 가득했다. 모두 싱싱해 보였다. 과일 가게 박 여사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허사였다. 아이는 판다를 보지 못했다. 동물원에서 아이가 본 짐승은 펭귄 몇 마리, 졸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원숭이 3마리, 날개도 펴지 않는 공작 1마리, 칠면조 5마리가 전부였다. 쌀쌀한 날씨 탓에 실내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이 부지기수였다. 아이는 판다가 어디 있느냐고 보챘고 아버지는 지난번엔 있었는데 라며 진땀을 흘렸다. 판다를 찾아 지친 아버지는 틈틈이 벤치에 앉았고 길 위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우리 안에 짐승이 구경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동물원을 빠져나왔을 때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매서운 찬바람에 얼굴이 얼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동물원 옆 미술관에 가보자고 한 건 아내였다. 평소 이런저런 전시회를 열성적으로 찾아다니는 아내였다. 그대로 돌아가는 게 억울한 모양이었다. 춥다며 툴툴거리는 아이를 저 안은 따뜻할 거라고 구슬리며 앞장섰다. 공간을 테마로 한 젊은 작가 초대전이었다. 대부분 설치 미술 작품이었다. 어른 키보다 크지만 모래는 없는 모래시계부터 수많은 손 거울을 이어붙인 방까지 독특한 작품들이 많았다. 전시장은 테마에 걸맞게 여러 개의 모퉁이를 품고 있었다. 미술관의 본래 구조가 디귿자이기도 했지만 아기자기한 구조물로 관람객의 동선에 변화를 주었다. 틈틈이 쭈그려 앉느라 아버지는 번번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시야에서 사라지기는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몇 번을 불러 세웠지만 아이의 얼굴에 들어앉은 지루함을 어쩌지는 못했다. 아버님은 당신이 모시고 와. 아내는 아이가 사라진 모퉁이로 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나는 걸음을 멈췄다. 거기 핑크빛 부엌이 있었다. 싱크대부터 식탁 위의 포크까지 모두 핑크빛 플라스틱이었다. 작품 제목은 이랬다. 미미의 부엌. 장난감 소꿉놀이 세트를 실물 크기로 확대한 것이었다. 식탁 한쪽 의자에는 실제 사람 크기의 미미 인형이 앉아 있었다. 미미의 부엌은 내가 8살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 치르는 시험을 앞둔 어느 날이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자를 가훈으로 정한 아버지가 1등만 하면 뭐든 사주겠다고 호언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연 미미의 부엌이었다. 졸음이 몰려올 때마다 미미의 부엌을 떠올리며 죽기 살기로 시험 공부에 매달렸다. 마침내 미미의 부엌이 1등의 영광을 선사했다. 성적표를 받아든 아버지는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장한 내 아들, 무엇이 갖고 싶으냐? 아버지가 상기된 목소리로 묻자 난 주저없이 대답했다.
미미의 부엌.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여동생은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의 부엌을 사달라고?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소꿉놀이 세트예요. 얼레리 꼴레리. 여동생이 쪼갈댔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다음 날 술이 떡이 된 아버지의 손에 들린 것은 미미의 부엌이 아니라 장난감 기관총이었다. 문구점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미미의 부엌은 진열대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넉넉고 진열대를 바라보는 내 어깨를 같은 반 남자애가 툭 치며 말했다. 너도 갖고 싶냐? 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은밀하게 물었다. 너도?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턱짓을 하며 말했다. 타이거 탱크랑 무스탕 비행기는 있는데 저건 없어. 미미의 부엌 옆에 전시된 모형 항공모함 조립 세트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 나온 기관총도 갖고 싶긴 한데. 에이씨, 대체 생일은 왜 1년에 한 번뿐인지 몰라. 녀석이 모형 항공모함 조립 세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너 혹시 모아둔 돈 있냐? 내가 녀석에게 물었다. 난 장난감 기관총을 반값에 팔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녀석이 가진 돈의 전부를 받고 보니 반값이었다.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물건을 헐값에 넘긴 아쉬움 때문은 아니었다. 미미의 부엌을 사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의 액수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동생의 묵직한 돼지저금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난 도리질했다. 내가 여동생의 돼지저금통에 손을 뻗치기까지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들인 것보다 하루가 모자란 시간이 필요했다. 여동생이 얄미운 고자질쟁이가 아니었다면 며칠 더 필요했을지도 몰랐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처음이었다. 칼로 동전 투입구를 슬쩍 째는 손길이 떨렸고 방바닥에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미미의 부엌을 건네면서 문구점 아저씨는 묘한 웃음을 흘렸다. 다락방 바닥에 펼쳐놓은 미미의 부엌은 보기에 좋았다. 놀기에도 좋았다. 거기 완벽한 세상이 있었다. 깔끔하고 근사한 핑크빛 천국. 그런 완벽한 부엌에서라면 동화에나 나올 법한 멋진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핑크빛 부엌은 아름답고 근사했다. 학기 초에 받아온 학생 신상카드 장례 희망란에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적은 나였다. 천국의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돼지저금통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여동생이 눈치챈 것이다. 여동생은 헬스케진 돼지저금통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죄를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미미의 부엌은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나는 집 앞 전봇대에 묶였다. 미미의 부엌을 통째 쓰레기통에 버릴 때 파란 불꽃이 일었던 아버지의 눈이 나를 전봇대에 묶을 때는 동굴처럼 컴컴해졌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며 킬킬거렸다. 창피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밧줄이나 노끈으로만 묶였어도 덜 창피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일부러 플라스틱 호스로 묶었는지도 몰랐다. 다행히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다. 플라스틱 호스는 애당초 뭔가를 묶는데 쓰는 물건은 아니었다. 신압으로 느슨해지더니 급기야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툭 떨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지자마자 뱀처럼 둥글게 몸을 만 플라스틱 호스를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좀이 쑤셨지만 오기가 솟았다. 아버지가 데리러 오기 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새까매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돋아났다.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잊지 않기 위해 뿌려놓은 흰 조약돌 같았다.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동생의 돼지저금통을 건드린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지만 억울하기도 했다. 애당초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아버지였으니까.
내가 등진 것은 전봇대가 아니라 온 세상인 것 같았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뭐 하고 있냐고 물었다. 난 대꾸하지 않았다. 너 분식집 김씨 아들 맞지? 아저씨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재차 물었다.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다. 저 멀리 하늘에 박힌 별들에게도 들릴 만큼. 그리하여 저주에서 풀려난 별들이 황금마차가 되어 나를 진짜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도록.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추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에게는 부탁 같은 건 하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1등을 하는 일은 다시 없으리라 다짐하면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늘어만 갔다. 수많은 별들은 여기저기 무리를 이루기도 했다. 어떤 무리는 싱크대처럼 보였고 어떤 무리는 식탁처럼 보였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줄 알았던 미미의 부엌은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에서는 손전등 없이도 밝게 빛났다. 나는 장래 희망란에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쓰지 않았다. 미술관 밖으로 나왔을 때 아내와 아이는 바로 앞 편의점에 가 있었다. 아내는 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는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바로 올라가자. 아내가 말했다. 나는 귀경길에 먹을 간식거리를 샀다. 아이가 라면을 다 먹도록 아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편의점에서 나와 미술관으로 다시 들어갔다. 한참을 되짚어서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미미의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미 인형을 마주한 채. 뜨문뜨문 지나가는 관람객 중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는 자도 있었다. 다가가 보니 아버지는 졸고 있었다. 입맛을 다시면서. 조명 때문인지 얼굴이 유난히 쪼글쪼글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 채 앞쪽으로 고개를 꾸벅였다. 뭔가를 간청하는 사람처럼 코도 골았다. 씩씩 폭폭. 낡은 열차가 녹슨 선로를 힘겹게 밀고 나가는 듯한 소리. 붉은 망에 담긴 귤과 삶은 계란과 생수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를 위해 난생 처음 차리는 식사였다. 나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다.